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2월 1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오늘 주식시장 뜨겁습니다. 네, 정말 금리, 저도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준장이 일부러라도 좀 매파 발언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동안 행보를 보면 이제 주식시장 오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금리나 기대감 너무 크면 한 번씩 때렸거든요. 근데 완전히 돌변했어요. 사람이 완전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래서 반응한 거예요. 예상 외의 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은 이미 끝났고요. 우린 다 예상은 했지만 금리 인하도 이제 이미 시작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긴축이 아니라 통화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2년 만에 다시 3년 만에 이제 완화 쪽으로 가는 그런 해가 시작이 됐다. 그걸 이제 시장은 항상 먼저 반영하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이 너무 오른 게 좀 부담이에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나쁠 건 없고, 한국은 양도 차익과세 이거 오늘도 물량 좀 나오죠. 중간중간. 이거 아니었으면 오늘 급등했을 텐데요. 그죠? 예, 대주주 물량 이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르면 팔려고 하겠죠. 개인 투자분들 중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살려고 안 하실 거고, 물량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이 사는 건 올라가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좀 주가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12월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먼저 해드릴 내용은 FMC 총평, 제가 이제 여러 자료들이나 신문 기사나 오늘 저도 아까 YTN 아침에 좀 나갔다 왔는데 그런 내용들 해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제가 느낀 것들 총평 그냥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파웰 비둘기 띄우다 이은택 연구원님 쓰셨고, 반도체 FNF 기가비스 파이넴텍 HSD 엔진, 백화점과 렌탈업종 주목하자 이런 내용인데 오늘 보고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 보시면 한 분이 댓글 달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현대차 우선주 뭘 말하냐.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우선주는 세 개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이제 상법 개정 전에 만들어진 우선주가 현대차 우고, 그 후에 이제 상법 개정 후에 만들어진 게 현대차 2UB, 현대차 3UB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가격도 거의 똑같아요. 가격도 지금 11만 원 하죠, 다 거의. 그래서 셋 다 비슷하고, 현대차 주가 안 가죠, 잘. 근데 우선주 잘 가죠. 그거 왜 그러겠어요?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가격 차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 배당, 연간 배당 11,000원 예상을 해요. 이건 예상이니까 잘 몰라요. 틀릴 수도 있지만 시장이 예상하는 거는 11,000원 주당. 근데 이미 올해 2분기하고 3분기에 1,500원씩 줬어요, 벌써. 그럼 3,000원 빼야죠. 저기서 3,000원 빼야 돼요. 3,000원 이미 지급됐습니다. 2, 3분기. 아마 받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그래서 그거 제외하면 8,000원 남죠. 8,000원 기준으로 11만원 계산을 딱 해보면 지금 현재 주가에 내가 만약에 현대차 우선주를 내가 샀다. 그럼 7.3% 나와요. 배당 수익률이. 네, 물론 이제 배당금은 아직 확정은 안 돼서 저거보다 더 낮게 주면 배당 수익률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분기 배당을 2번이나 줬는데도 배당 수익률이 7% 가까이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사실. 그러나 배당금하고 배당을 언제 줄지 날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올해 연말에 주지 않아요. 연말에 보유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아마 정관을 변경해서 내년 이사회 끝나고 아마 날짜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고 뭐 현대차 우선주야 뭐 배당도 받고 장기 투자는 좋다고 생각해요. 배당 받으면서 매년 뭐 진짜 채권형 기업 아닙니까? 은행처럼 분기에 배당 받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자 받는 거랑 똑같죠. 예. 그리고 뭐 연말에 또 배당 또 주죠. 거기다가 만약에 뭐 이제 주가 올라가 주면 뭐 현대차가 좋아서 그럼 수익도 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우선주가 참 매력은 있는데 다만 우선주도 좀 올랐으니까 가격은 조금 뭐 염두에 두시되 어쨌든 요런 배당에 큰 차이는 없다. 뭐 세 개 다 거의 똑같다고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MC 총평 해드리면 금융정책 반환 전환을 일단 선언을 했고요. 공식적으로 피봇했어요. 그러니까 방향 바꿨고 주가 채권 모두 다 급등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4.3%대까지 급락을 해버렸고 10년물은 3%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4% 깨고 내려가 버렸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참 막 금리 오를 때 저도 채권 투자 괜찮다고 몇 번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채권 사신 분들은 이자 수익도 있지만 채권으로 돈도 벌었죠. 예. 그래서 채권은 채권 금리가 높을 때 채권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채권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올해 7월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상 끝났고 디스인플레이션 선언했고요. 이제 완화되었다라고 새롭게 언급도 했고 경제 활동 둔화됐다. 이거 한마디로 금리 올릴 수 없다. 점도표가 올해 중간값이 5.625%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올해 금리 올렸어야 돼요. 점도표에 하면. 근데 그걸 낮췄죠. 금리 인상 끝났고 내년이 4.625로 낮아졌습니다. 원래 5.1인데 그러면 50bp 예, 2번이나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3번이나 하는 겁니다. 연준이 밝힌 건 내년에 3번이나 하겠습니다. 예, 25년도에는 3.625 25년도에도 그 인하를 더해서 25년도는 4번이나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앞으로 3차례 뭐 4차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리는 계속 인하로 이제 간다. 25년까지. 별 일이 없는 이상. 경제 전망은 올해는 올렸는데 내년 전망을 확 낮췄어요. 아니 확은 아니고 1.4로. 연착륙한다는 얘기고 물가를 3.3에서 2.8로 하향했고 내년 물가를 하향했습니다. 이게 좀 커요. 특히 근원 물가를 내년에 2.6에서 2.4까지. 한마디로 미국이 원하는 물가를 내년에 볼 수 있다. 이렇게 연준이 전망을 한 겁니다. 저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신호탄을 쏴버린 거예요. 연준이 자신 있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금리 인하 해도 되겠습니다. 물가 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하이난 연구원이 아니고 그 이용찬 연구원님 하이투자에 그분이 이제 몇 달 전에 그랬잖아요. 이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네. 뭐 이미 몇 달 전에 연준보다 훨씬 빨리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대단한 전략가세요.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 경제라는 거는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디스인플레이션을 이미 몇 달 전에 언급을 해주셨고 실제 연준이 이제서 인정을 한 거죠. 우리 디스인플레이션 되니까 금리 낮추겠습니다.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년도에 디스인플레이션은 뭐 이미 벌써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면 뭐 얘기들 많더라고. 산타가 됐느니 비둘기가 됐다 뭐 얘기들 많은데 분명한 건 사람이 변했어요. 원래 사람이 변하면 이게 뭔 일 생긴다면서요. 근데 원래 사람 잘 안 변하는데 완전히 변했습니다. 금리 인상 끝났다. 금리 인상 끝났다는 얘기 죽어도 안 하거든요.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 맨날 그 얘기 하는데 9월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인하하겠답니다. 아니 대놓고 인하하겠다 그랬어요. 실제. 예. 그래서 나 변했다. 나 스크루지 아니고 나 산타야.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2%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한 기자가 2%대 갈 때까지 그럼 여전히 기다릴 거냐 그랬더니 아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2% 안 가도 그 전부터도 훨씬 먼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경제에 대한 제한을 미리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어떤 표현인지 이해 가세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가가 2%안 가도 금리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항상 지표 보고 평가했잖아요. 지표 보고 금리 아직 할 때 아닌데요.
지표 딱 보고 아직 금리 인하 먼 것 같은데 이러던 사람이 지표 발표하기도 전에 목표까지 안 갔는데도 이제 할 수 있다. 선제적으로 난 하겠다. 마치 그 이창용 총재처럼 바뀌었어요, 사람이. 이창용 총재한테 뭐 배웠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걸 원한 겁니다. 시장이 원한 건 연준 의장이 뒷북 치지 말고 좀 선제적으로 좀 뭘 좀 해달라.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창용 총재한테 배웠건 안 배웠건 이제는 연준 의장도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신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물가는 낮죠, 경기는 괜찮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더 생기지 않았나. 유가도 낮은 상태고. 그래서 결론은 미국 경제 둔화는 맞으나 둔화는 해요, 분명히. 근데 침체는 아니고 물가 안정 시작됐고 골디락스로 가고 있고 금리 인하 이제 내년에 시작하고 내년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항상 5월로 봤거든요. 내년 5월에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할 걸로 보고 있었는데 시장은 3월로 봤었죠. 근데 그건 너무 앞서갔고 그래서 내년 2분기에 근원 소비자 물가가 3% 밑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분기에 뭐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자,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님은 이제 역시 FMC 적어주셨는데 증거주의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놀라운 거죠. 파웰은 항상 뒷북 치고 이렇게 증거를 보고 확실할 때 하는데 이번에 아니에요. 이번에 선제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성명서 문구도 바뀌었고 근데 얼마 전에 애틀란타 GDP 나오 여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FMC 직전에 경제 성장 전망치를 확 낮춘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마 그거 보고 좀 의견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KB증권에서는 어쨌든 연준 전망과 달리 내년에도 경기는 확장될 것 같다. 경기 둔화된다고 했거든요. 연준은. 근데 여기는 아직 둔화보다는 확장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연준은 경기 둔화로 봤어요. 보고 있으니까 예.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런 판단이라면 내년 후반에는 다시 인플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주식하기도 좋고 하반기는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쉬어갈 구간도 좀 조정은 나오더라도 1월로 그러니까 12월보다는 1월에 조정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 12월엔 좀 쉬어갈 거로 좀 봤는데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도 내년에 좀 상고하저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저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예. 사실 저희 당사는 상저하고로 보더라고요. 저희 이제 리서치 센터장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저하고로 보고 계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회사 뷰는 그렇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도 뭐 틀릴 수 있지만 그냥 뭐 일단 근거가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보통 주식시장은 먼저 반영하잖아요. 좋은 거를. 그러니까 이제 내년 5월이나 6월에 금리 인하하면 그거 먼저 반영해서 시장은 일단 먼저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내년 하반기에 엘니뇨 끝나거든요. 엘니뇨 끝나면 날씨 추워져요. 그럼 난방수요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 아마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에너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올해 에너지 가격이 낮았잖아요. 기저효과. 그러면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에너지 쪽에서는 좀 약간 상승 압력을 하반기에 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도 내년 6월에 끝나요. 그럼 내년에 공매도 금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 안 나세요? 21년도에 공매도 금지 끝나자마자 그냥 아주 증시가 난리가 났어요. 한번 기억나시죠? 증시 막 급나가고 그게 이제 6월이면 끝나니까 그럼 7월에 하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때문에 저는 상반기가 더 낫지 않을까 주식시장은. 또 하반기에는 미국 증시도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좀 상고 하저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일단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이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근데 이제 뭐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은 상저하고입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조금 좀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만. 자, 반도체 2025년 사상 최대 규모의 좀 전망을 예상한다. 그래서 KB증권의 김동원, 이경화 연구원님이 2025년 디램 시장 1,040억 달러 역대 최대
될 것 같다. 그래서 직전 최고치가 21년도가 반도체가 엄청 좋을 텐데 뛰어넘는데요. 근데 그때 내년보다 그리고 내후년이 더 좋은데 일단 옛날에 PC 스마트폰 보급할 때보다 더 좋은 거는 AI 시장이 확대되니까. 그래서 이 메모리 생산 업체들의 가격과 출하가 동시에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범용이 아니라 이건 정말 특수한 제품들이에요. HBM 이런 것들은 특별 제품이죠. 그래서 주문형이에요. 가격도 비쌉니다. 메모리 업체한테는 너무 좋죠. AI 시대엔 또 메모리가 정말 데이터 이 AI는 뭐를 해야 돼요? AI는 우리 인간처럼 사고하는 애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고하죠? 미리 학습을 다 해놓죠, 머릿속에. 그게 뭐예요? 메모리 아닙니까? 그걸 꺼내서 순간순간 이제 추론하는 거죠. 생각하고. 예.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HBM 뭐예요? 물어보죠. 그럼 저 바로 나오죠, 그냥. 예.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한참 제가 뭐 21년도에 방송 많이 할 때는 로봇이냐 그냥 딱 질문 물어보면 이제 답 나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뭐 그때 이제 워낙 방송도 많이 했었지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AI가 그러니까 인간처럼 하려면 빨리 그걸 꺼내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조금 느리죠. 예, 왜냐하면 클라우드 한번 통해서 가니까 약간 시간이 걸려요. 근데 D램 성능도 그래 중요해요. D램이 성능이 빨라야 이걸 빨리 꺼내가지고 빨리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HBM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예,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AI에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더 중요해진 거죠. 근데 공급은 크게 안 늡니다. 내년에.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올해 역대 최악이죠. 반도체. 근데 주가는 올해 많이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올해 80% 올랐습니다. 주가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아, 최악일 때 투자해야 되는구나. 그죠? 그러면 만약에 25년이 최상이면 무슨 얘기 팔아야죠, 이때. 반대로. 좋을 때 팔아야죠. 어떤 건지 보이시죠? 그러면 내년엔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25년도에는 만약에 저게 맞다면 25년도 상반기 경에는 반도체를 팔아야 되겠죠. 뭐 진짜로 저게 피크아웃을 친다면 26년도가 25년만큼은 아니라면. 예. 근데 모르죠. 26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맞다면은 일단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를 뭐 걱정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내년 하반기, 내년 연말이나 그러니까 4분기나 25년도 1분기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때 반도체를 어떻게 할 건지 장기 투자한다면 그걸 이제 고민할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최악일 때 사는 게 항상 맞았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반도체는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게 맞았다.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SK증권의 현고는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FNF 정말 안 좋아. 얼마 전에도 FNF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의류주 최악이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의류주도 바닥 나옵니다. 왜?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요. 예, 물가도 낮아졌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갑자기 뭐 회사에서 야, 너 월급 줄인다 이럴 순 없잖아요. 당장.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소득이 그러니까 내 월급이 유지된다는 수준에서 각종 물가나 금리가 떨어지면요, 내 가처분 소득이 다 올라갑니다. 그럼 조금 여유가 올해보단 내년이 그래서 저는 소비는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올해는 진짜 안 좋았죠. 그러면 의류주도 좋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의류주도 좀 버텨보세요. 구조적 성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회복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정리를 하시더라도. 그게 낫지 않나. 지금은 다들 많이 빠져가지고 FNF 말할 것도 없고. 근데 FNF는 중국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건 아니 중국 그렇게 안 좋다는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4분기도 15%나 성장해요. 네, 근데 주가는 안 가죠. 근데 우리나라 내수가 안 좋아요. 우리나라 내수가 지금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MLB 모두 작년 저도 지금 패딩 디스커버리 있거든요. 제 패딩. 예. 그래서 저도 산지 한 몇 년 됐죠. 예. 근데 이제 저 디스커버리도 MLB도 이제 한국에선 성장. 거기다 날씨가 더워요. 이게 혹시 이제 제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 중에 옷가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아마 옷가게 하시는 분들 정확히 아실 거예요. 겨울에 무조건 추워야 돼요. 겨울이 엄청 추울수록 좋아요.
그래야 옷 장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옷이라는 게 단가가 겨울 옷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추워야 그 1년 농사 잘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지금 오늘도 비 오고, 예, 겨울에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옵니다. 더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패딩 수요가 줄어버리죠. 이게 또 엘니뇨 때문이에요. 근데 내년 하반기에 엘니뇨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엔 제가 감히 예언자는 아니지만 올해보단 내년은 저는 추운데 100원 걸겠습니다. 제가 100원 걸게요. 예. 올해보단 내년이 춥다. 예. 그러니까 내년엔 굉장히 좀 많이 추울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을 본다면 또 나쁠 건 없죠. 올해만큼 더울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금리 안정화되고 그리고 두베티카 수프라 이런 중국 신규 브랜드들 나가고 중국 여전히 잘하고 있고 PER은 2019년 당시 저점 그때랑 비슷한 상황인데 그때보다 지금 포가 더 낮아졌어요. 그럼 이제 와서 FNF 이제는 의류주는 아닙니다. 예, 이제 와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예, 저도 뭐 의류주를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뭐가 있냐 이거죠. 이미 다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예, 엄청 좋아집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최악은 지나간다. 그런 관점이고 이게 올해 온도래요. 아니 12월 달 온도가 이게 말이 됩니까? 12월이 이렇게 따뜻한데 지금 옷 장사하시는 분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예, 의류업체들 당연히. 근데 이게 내년으로 가면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좀 의류주엔 좀 악재였다. 그래서 퍼가 낮아졌고 다만 뭐 그때랑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좀 기회 요인 아니겠냐. 그래서 의류주도 좀 버텨보자. 단 주도주가 아니니까 포모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기업을 갖고 있으면 막 급하게는 안 가니까. 그래서 그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가베스는 우리 공부 많이 했던 기업이죠. 기판 검사하고 기판 고쳐주는 거. 기판에 이 불량이 있으면 그 안을 다 수리까지 해주는. 그래서 아주 선폭이 작은 것까지예요. 그래서 전 세계 거의 1등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점점 기판이 고도화되고 커지고 막 이러니까 필립스 BJ 기판 수요 늘 수밖에. 요새 또 기판주 잘 나가죠. 막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 서키트, 뭐 CXL인가? 그 기술 혹시 들어보셨어요? CXL. 예. 그게 아마 컴퓨팅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뭐죠? L이 뭐더라? L이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그 고속 컴퓨팅 하는 이제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간단히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CXL이 뭐냐면 여기 CXL이 여기 CPU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보통 CPU 하나에 여기 메모리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CPU가 명령을 합니다. 메모리 한 뭐 8개에서 많게 16개까지. 그러니까 이 장군님이죠. CPU라는 장군님이 여기 참모들 한 16명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한 명이. 그럼 요거밖에 뭐 서버 하나당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새로운 서버에는 또 CPU 또 하나 꽂아야 돼요. 예. 요런 거죠. 근데 이게 AI나 이런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해야 되면 메모리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CPU, 그러니까 이 장군을 한 명 더 넣어야 돼요. 저 좁은 데다가 장군님 한 명 더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또 붙여야 돼요. 그럼 이제 공간도 좁고, 그죠? 효율성 떨어지죠. 네. 그 보통 이렇게 가상 메모리를 좀 남겨놓거든요. 혹시 모를 이제 상황에 대비해서 메모리를 다 쓰진 않아요. 요런 서버들이 이제 몇 개 이렇게 나요. 예. 그래서 요 가상의 요런 메모리를 한 번씩 꺼내다가 얘네들한테 투입을 해줍니다. 부족할 때. 예, 그렇게 하는데 CXL은 뭐냐면은 여기다 하나 이 CXL D램을 만들어요. 메모리 컨트롤러 있는데 여기에 D램이 다 들어가요. 또 이쪽에 하나. 여기서 가상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D램 있죠. D램이 하는 그 메모리 있죠. 메모리 데이터를 여기로 그냥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서버 하나가 직접 하던 거를 다 줘요. 여기다 가상 그 비어있는 그 약간 남겨뒀던 메모리 있죠. 그거를 얘 중앙에다 다 줘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만 담당하는 애가 CXL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 CPU가 명령을 합니다. 장군님이 야, 나 데이터 부족해. 더 보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3번 장군님 보내드리겠습니다.
3번 장군님이 보내줘요. 3번 장군한테 여기 서버 4번 장군, 5번 장군 이렇게 딱딱딱딱 보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1번 장군, 3번 장군이 서로 알아서 그냥 했어야 돼요. 부족하면 3번 장군이 저 1번 장군 거 빌릴 수도 없어요. 그냥 요거 써야 돼요, 그냥. 예. 근데 지금은 공통된 메모리를 써요, 여기서. 예. 하나로. 약간 남는 메모리를. 그래서 3번 장군이 딱 저기 중간 플랫폼 저 CSL은 부탁하면 쓸 수가 있는 거죠.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 통신 속도도 빨라지고 예, 성능도 올라가고 예, 저거를 이제 CXL을 원래 인텔이 만든 겁니다. 인텔이 저 기술 갖고 있어요. CXL이고 그리고 삼성이 이번에 만든 건 저 기술을 하기 위한 D램, CXL D램을 만든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가세요? 원래 기술은 CXL은 인텔이 갖고 있습니다. 예. 인텔이 대단한 기업이에요. 인텔 무시하면 안 돼요. 엄청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AI 시대가 열리니까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네오셈, 엑시콘, 뭐 있죠?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코리아 서킷 막 이런 기업들이 막 CSL 테마 붙어가지고 여기에 국순당도 있더라고요. 예, 국순당이 벤처 캐피탈 통해 가지고 투자한 자회사가 또 요 관련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하는 건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근데 이들 기업들 공통점이 다 눌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모멘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폄하할 필요 없어요. CXL도 앞으로 저는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 가는데 좋은 기술이에요, 분명히. 나중에 제가 CXL은 따로 한번 함께 배우기 안 만들었죠. 그래서 반도체 또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끝났다고는 했지만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면 기술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또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한번 또 CXL도 할 생각이고. 근데 어쨌든 뭔지 아시겠죠? 가상에 쓰던 그 메모리를 각각의 서버가 조금씩 남겨놓고 자기네끼리 그냥 1번 장군, 2번 장군, 3번 장군, 4번 장군이 알아서 쓰던 그 가상 메모리를 이제는 다 모아가지고 한쪽에서 중앙 컨트롤 창고에서 뭐 예를 들면 제갈량 같은 사람이 다 모아다가 필요한 곳에 딱딱 보내줘요. 네.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그런 걸 또 할 때 중요한 게 기판입니다. 네. 그래서 기판 관련 갑자기 기가비스 얘기해서 여기까지 갔는데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고성능 기판 LS라고 하는데 이게 선폭이에요. 회로 선폭.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기가비스는 3에서 3 네, 마이크로미터까지 좁아졌고 그 다음에 검사 수리까지 같이 해주니까 근데 경쟁사가 KLA라는 세계 3위죠. 세계 3위인가 아마 4위 정도 할 거예요. 네, 3위인가 4위 정도 하는 전 세계 4위 반도체 장비 회사랑 항사보다 앞서 있어요. 오히려 기가비스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흡프스프 같은 기업이죠. 흡프스프는 세계 유일 기업이고 이 회사는 세계 유일은 아닌데 장비 쪽에서 오히려 이런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더 뛰어납니다. 3에서 3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제 테스트 중이고 물론 양산은 내년에 할 것 같고요. 예,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경쟁사보다 앞서간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다만 실적은 내년에 하반기 좋다. 왜냐하면 상반기까지는 투자가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가격도 좀 비싼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좀 실적은 좋아질 거야. 그래서 주가 좀 부진해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실적이 지지부진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기회 같다 지금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예, 방향성은 명확하다 보고 있고 오늘 파이넴텍도 좋았던 것 같은데 파이넴텍은 저번에 몇 번 보고서 보여드린 대로 폴더블도 있지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것도 있고 중국의 납품까지예요. 요새 중국 폴더블 폰 잘 팔리잖아요. 주력은 내장 인지고 매출 비중 90%가 넘고요. 그리고 주로 베트남 쪽에 공장이 있고 트렌드포스나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처럼 내년에도 성장할 것 같다. 삼성이 성장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아쉽게도 삼성은 예상보단 좀 성장을 많이 못했습니다. 중국이 그랬고 그래서 폴더블 대중화 위해선 아주 저가 폴더블 폰 내놔야 되거든요. 그걸 삼성이 꼭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파이넴텍, 세경하이테크, KH바텍 이런 기업들이 급등하겠죠. 근데 아직은 뭐 준비 중이란 얘기는 있는데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외신에는 중저가 폴더블폰 개발 진행한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예. 그리고 다수의 언론 보도 통해서 북미 A사의 폴더블 아이패드가 24년 이후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아이폰은 아니지만 이제 태블 PC 있죠. 이쪽이 이제 폴더블 형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뭐 긍정적이죠. 외장인지는 KH바텍이 국내 거의 독점인데 내년에 아마 일부 물량은 아마 파이넴텍도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셀 고정해주고 보호해주고, 배터리 셀이 이게 불풀잖아요. 충전할 때. 그럴 때 그 이 배터리용 이 외관을 딱 유지해주는, 그래서 화재 사고 안 나게 해주는 그런 걸 우리가 모듈 하우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국내 업체랑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24년부터 성과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한 번 들어가면 이제 웬만하면 안 바꾸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내년에 매출 4천억, 내년 5천억까지 나올 것 같고요. 내년에 이익률이 올해 정도면 퍼는 10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저평가돼 있다. 다만 이제 핵심은 뭐예요? 폴더블 폰이 잘 팔려야 돼요. 많이 팔려야 주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아시죠? 예. 2차 전지가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보너스 개념이지, 아, 이 회사 2차 전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파이넴텍은 무조건 폴더블 폰입니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잘 팔리면 돼요.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거 안 되면 주가 못 갑니다. 근데 요새 중국에서 잘 팔리고 내년에 삼성에서 저가 폴더블 나올 거다, 이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견조하다 라고 보시고, HSD 엔진은 이제 양영모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13,000으로 올렸고, 엔진주들도 요새 좀 올라오죠. 저번에 한번 우리 KSP 공부했죠. 그 회사가 여기 HDS 엔진이나 현대중공업 이런 엔진 회사에 밸브 있죠. 배기 밸브. 그거 납품하는 회사죠. 예. 근데 그 회사 수주 잔고 보니까 올라갔죠. 그러니까 엔진 회사들이 지금 수주도 많이 하고, 또 조선사가 수주 많이 하니 다 좋은 거죠, 사실. 목표 주가 올렸고, 예. 오랜만에 그 엔진 회사 이렇게 보고서 나온 것 같아요. 내년에 실적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 엔진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연매출 1조 원 기준 3년치에 해당하는 일감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 이 수주가 다 매출로 잡히거든요. 그리고 엔진 업체가 많지 않아요. 완전 공급처. 그리고 HSD 엔진의 좀 매력 중에 하나는 중국에 납품을 해요. 또 중국. 국내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조선사까지 간다는 거. 예. 그러니까 중국도 요새 선박 수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 또 친환경 메탄올 선박에 드디어 공급하죠. 그 삼성 중공업이 수주했던, 예, 그 선박에도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이익도 한 1천억 정도 아마 시원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분기 평균 매출이 25년도에 3천억 넘을 것 같다. 예. 그 선박 가격 대비 엔진 가격도 후행적으로나마 올라간다. 하나그룹도 편입 가능성도 일부 있고, 그래서 HS 엔진도 당연히 뭐 이게 조선주하고 기자재는 같이 가니까, 예, 그런 관점에선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이진엽 최영주 연구원님은 이제 매크로 환경이 급변한다. 뭐냐면 갑자기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하이어 포론고 오랫동안 고금리 유지하겠다.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요. 지금 뭘로 바꿨죠? 이제 금리 인하 언제 할래? 금리 인하 기간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래? 예, 인하 기간은, 그러니까 인상에서 말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 저 하이어 포론고의 인상이 아니라 이제 인하로 완전히 바뀌는. 그럼 뭐죠? 금리 부담이 지나면 소비자들은 소비 여력이 늘어납니다. 물론 시차가 있어서 바로 늘진 않고, 보통 대출 금리가 변동금리 형태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뭐 이 변동금리가 팍팍 떨어진 게 아니라 한 3, 6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내년 한 1, 2년 되면 지금보다 주담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살아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은, 그러니까 부동산 좀 부채 부담이 있으셨던 분들도 이자 부담 내년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되면 좀 소비 심리도 살아나겠죠. 그래서 백화점 업종이 좋지 않겠냐. 경기 소비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근데 얼마 전에 미국 부동산 회사가 백화점 메이시스에 대해 인수 제안을 했죠. 예, 32%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주가 급등했는데,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많이 갖고 있잖아요. 백화점도 노른자 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백화점 회사들 땅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이마트 성수동 부동산 매각 가격만 1조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도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렌탈 업종에도 관심을 갖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렌탈도 뭐 렌탈 업체가 여러 개 있죠. 뭐 이렇게 우리 정수기 렌탈도 있고 가전 렌탈, 자동차 렌탈 많이 있죠. 이런 렌탈 업종도 당연히 고금리면 안 좋아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코웨이 같은 기업들, 주가와 시장 금리 간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7입니다. 뭐요? 금리 떨어지면 수혜주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코웨이 빠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예. 아까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예. 근데 어쨌든 코웨이 주가와 시장 금리는 역상관관계. 그러면 금리 떨어지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요 정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예. 그 다음에 뭐였죠? 그 어디 갔나요? 아, 내부자 매수. 어제는 내부자 매수가 그 환인제약이 있었습니다. 거기 환인제약 아시죠? 예, 약간 우울증 치료제 같은 이제 정신질환 치료제 요거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환인제약의 이광식 회장님이 또 오랜만에 2.4억 원 정도를 장내 매수를 또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 DYPNF가 어제 공시가 하나 떴더라고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스텝원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삼박 LFT가 뭔지 아세요? 여기가 롯데케미칼 쪽이에요. 롯데케미칼 화학회사. 예. 거기에 아마 이제 종합, 그러니까 신소재 만드는 화학 컴파운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2개 이상의 산업 소재를 이제 섞어서 만드는 기능성 소재입니다. 그거 만드는 건데, 그거 공장을 짓거든요. 여수 쪽에 율촌산당. 예, 거기에 짓는데 그거 설계, 기자재 공급, 설치 시공까지 다 해줘요. 예, DIPNF가. 그래서 무려 매출 대비 130%는, 요새 DIPNF 주가 굉장히 좋죠. 어느새 25,000원 넘어갔었어요. 예,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벌써. 예, 그래서 이런 좀 호재가 있었고, V원택은 아시죠? 이게 물류로봇인데 요새 좀 물류로봇 쪽이 좀 주가들이 안 좋지만, 이 시스콘이 그 지분 추가 취득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콘 원래 기존 지분이 53.6%인데 이게 물류로봇 만드는 자회사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회사 지분을 더 늘린 건 긍정적이지 않나. 예, 그래서 시스콘은 뭐 자율 이송 로봇, 자율 주행 로봇 이런 거 만드는 거 아시죠? 근데 현대차, 현대중공업 이런데 납품을 하는데, 예, 거기 관련된 물류 로봇이고 그 회사 지분을 더 확보했다. 60억 원 더 들여가지고 했고, 마지막으로 OCI는 그 말레이시아 지분 취득을 했답니다. 그 말레이시아 쪽에 법인 일본의 도쿠야마라고 있거든요. 여기 이 회사랑 합작을 해가지고 폴리실리콘 만드는, 그러니까 반도체용이에요. 반도체, 태양광 말고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위에서 말레이시아에 이제 현지 법인 만들어서 일본의 도쿠야마랑 하는 거죠. 이것도 긍정적으로 봐요. 왜 말레이시아에서 하냐면 인건비하고 그 전기요금이 싸요. 폴리실리콘 저걸로 이제 가공하려면 전기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아닌가, 그 공시 아닌가. 그래서 공시 중에서는 이렇게 한번 3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아직 2시 반인데 오늘 좀 일정 때문에 좀 먼저 나가야 돼가지고요. 지금 좀 1시간 좀 빠르긴 한데 먼저 좀 그 방송 그 시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종가에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이다 좀 변동이 일부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보시면 그 종합주가 지수는 좀 아쉬워요. 정말 뭔가 아쉽죠. 미국은 사상 최고가인데 지금 다우가 뭔가 좀 아쉽습니다. 예. 코스닥 뭐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뭐 오늘 같은 날 1% 오른 거면 올랐다고 볼 수도 없어요. 미국에 비하면 자 오른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근데 이 이유를 아시죠? 오늘 왜 이렇게 답답할 거야 또 장중에. 예, 뭐 아시잖아요. 세금 문제 때문이죠. 뭐. 그죠? 예. 오늘 개인들 파는 거 보이세요? 1조 1,000억.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어차피 양도세 이거 안 될 것 같다. 기다렸거든요, 그동안. 그래도 에이, 분위기도 뭐 양도세 관련해서 대주주 요건 10억이 아니라 뭐 30억, 많게는 100억까지 해주겠지. 이걸 뭐 사실 저도 기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추경호 부총리가 검토 안 한다고 해버리니까 김이 새버려가지고 이제는 기다렸다가 에이 지금이라도 좀 주가 좋을 때 팔자. 그러니까 지금 주가 올라왔잖아요. 이럴 때라도 미리 팔아놓자. 요 심리가 지금 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물들이 쏟아지니까 외국인 기관이 물론 많이 사는데 증시가 못 가요 위로. 아침 시초가보다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아쉽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억이 무슨 대주주입니까?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10억이 무슨 대주주예요? 10억이. 예?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저는 좀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 약간 아쉬운 거 아쉽거나 좀 잘못된 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바꾸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직도. 연말마다 피해를 지금 누가 봅니까? 이 피해 지금 누가 봐요?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주가 안 올라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답답하고 좀 짜증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좀 빨리 이거를 뭐 결정해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예, 잘 안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그게 고스란히 개인들의 매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인터넷 대표주 카카오가 뭐 정말 뜨겁고요. 네이버도 좋습니다. 둘 다 계속 올랐으면 좋겠고. 예. 아무튼 CXL 관련주 아까 설명드린 CXL 뭔지는 아시겠죠? 예, CXL. 예. 근데 정작 CSL 하는 거는 삼성전자인데 왜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가는 거죠? CXL은 원래 그죠? 예. 근데 아무튼 하이닉스가 오늘 어쨌든 또 신고가를 내서 LG엔소를 아까 이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 답답합니다. 보합이 뭡니까 보합이? 참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2차전지도 좋았고요. 셀 종합상사주들도 오늘 뭐 그래도 좋았고 삼성물산이 13만 원을 넘어서 급등해 버렸습니다. 오늘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 분위기 좋고요. 원익큐브가 많이 올라요. 파이nem텍, 삼성전기 다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타이어 업체들도 오늘 일부 반등해 효성첨단 소재, 리튬 쪽도 어제 리튬이 상한가 갔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폐배터리 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성일하이텍 오늘 좀 좋았고요. 포스코 퓨처엠. 반면 에코프로는 요즘에 정말 분위기 안 좋습니다. 예, 왜냐면 양도차익과세 주 타겟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오늘 좋습니다. 현대미포 뭐 한조에 이 현대중공업 삼총사 계속 좋은 분위기고 그리고 오늘 아까 이노베이션 오늘 오랜만에 좀 좋아서 괜찮고요. 풍력 쪽도 금리가 낮아지면 풍력 주수 당연히 수혜받죠. 근데 왜 세아지강주주가 오늘 이렇게 급등하냐면요. 자회사 세아인드 아시죠? 옛날에 우리 풍력 한번 함께 배우기 기억나세요? 거기 세아인드도 한번 설명해드렸잖아요. 세아지강지주 설명하면서 모노파일이라고 해상풍력에 그러니까 재킷 방식이 있고 그 모노파일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기둥 같은 거 밑에서 딱 박는 거죠. 재킷은 약간 이제 어떻게 생겼더라? 첨탑처럼 생긴 거. 재킷 방식이 SK 오션 플랜트.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아지강 지주의 그 세아 윈드가 이제 모노파일 방식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방금도 제가 만약에 제가 AI면 제 머릿속에서 이제 기억했던 거를 바로 꺼내는 거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데 저도 이제 오랜만에 세아윈드 말씀드리는데 근데 요게 아마 공시가 뜬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여기 그죠? 계열사 세아윈드가 1.5조 원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력 수주 받았다고 이러니까 이제 풍력주에 다시 바람이 부는 거죠. 어제 풍력 한번 설명해드렸죠. 그 대신증권의 보고서 되게 내용 좋았죠. 저도 그거 보면서 풍력이 아직도 투자가 많이 안 됐구나. 또 미국에서도 풍력 지금 할 것 같고 특히 아시아 쪽 해상 풍력 할 것 같고 그런 이제 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보고서인데 오늘 공교롭게 이런 호재에다가 또 뭐였죠 금리까지 낮아지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풍력주가 또 주도주가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또 모습이 연출이 돼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이 풍력주가 유독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의료 AI는 루닛이 그 뉴질랜드 회사 하나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인수한다고. 그래서 유독 오늘 좀 루닛이 더 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주도 강하고 반도체는 삼성은 정말 아쉽습니다.
참 한숨 나오네요. 삼성전자 보면. IT 대표주는 오늘 그 삼성 SDI하고 하이닉스가 좀 좋았고요. AI 관련주의 SDS는 조금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도 그래도 오늘 좀 힘은 조금은 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건설주도 금리 낮아지니 당연히 뭐 좋을 수밖에 없죠. 예. 석유화학도 그렇고 MLCC도 오늘 아침에 좋더라고요. 예. 삼성전기가 3%. OLED 관련주도 덕산네우록스, 야스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오랜만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 LG 디스플레이가 아까 기사 보니까 유증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 그래요. 증자하지 않겠냐. 그러면 야스가 거기 이제 보통 LG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하지 않을까? 약간 이제 이런 기대감. 그래서 아마 오늘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화장품 주들도 오늘 요새 아모레퍼시픽도 좋고요. 오늘은 한국콜마, 예, 이쪽 CNC 인터 다 펌텍 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다 일제히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낸드 쪽도 어제부터 좀 분위기 살아나죠. 3D 낸드도. 이쪽도 물론 뭐 달라요. 또 제우스 뭐 HBM은 안 갑니다. HBM 좀 안 가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오늘 PSK 홀딩스도 올라가네요. 예. 서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반면 오늘 야놀자 주들은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은 되려 이제 급락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 쪽은 오늘 좀 안 좋고요. 아마 태형건설이 어제 한번 말씀 워크아웃 그 이슈가 좀 이제 도니까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이거 중소형 건설사 이거 리스크 있나? 약간 이제 이런 우려감들 작용을 하고 있고, 영상 콘텐츠 초전도체는 아닌 걸로 결론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아마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 예, 빠지는 것 같고, 웹툰주 또 엔터주도 참 약하네요. 그죠? 정말 안 갑니다, 엔터주. 그래도 오늘 JYP 좀 올라가긴 하는데 1%도 안 올라갔어요, 사실. 그냥 카카오만 오른 거죠. 그래서 좀 그건 좀 아쉽고, 예, 건설기계도 빠졌고, 네, 교육주 뭐. 그래서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사는 그런 대표 기업, 특히 인터넷 아니면 특정 뭐 어떤 모멘텀이 있는 이런 쪽으로는 바람이 뭐 풍력도 마찬가지고 급등하는 양상이 일부 나오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예, 주가들이 우리가 뭐 생각하는 만큼 움직이질 못해서 좀 아쉬운, 예, 상승장이 아닌가. 그래서 오전 출발보다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상황으로 오늘 일단 현재 2시 40분까지는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동차도 정말 안 갑니다. 예. 아니 자동차는 왜 이렇게 안 가죠? 모비스도 빠지고요. 정말 뭐 기아도 안 가고, 예, 자동차도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기업은 오랜만에 LNF가 좋네요. 아, LNF가 10%, 제이오. 근데 제이오는 저번에 많이들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질문들을 워낙 많이 하시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3만 원 넘었습니다. 예,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쫓아가시면 안 되고, 지금은 비싸니까, 예, 적절하게 좀 오를 때, 좋을 때 일부 좀 현금을 해놓으시고, 일부만. 중장기로 좋아요. 근데 본격적인 성장은 25년이에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25년도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도 좋지만 일부 물량은, 예, 현금화 했고, 또 급락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흔들릴 때 그때 또 채워놓고, 그렇게 역의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저번에 그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분명한 사실은 가장 실적이 좋은 업체예요. 2차 전지에서. 예, 그래서 거의 지금 2차 전지 대장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LNF도 새로운 또, 예, 상황으로 좀 부각되고, 제일 저평가됐죠. 사실 2차 전지에서 제일 싼 게 LNF예요. PER 기준으로. 그래서 2차 전지도 완전히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LS도 오늘 거의 9만 원 가까이 가고 있고요. SK 오션플랜트도 19,000원까지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네. WCP, 뭐 HMM, 솔브레인 홀딩스, 키움증권, 현대미포, 코스맥스, 나노신소재, HD 한국조선이에요. 뭐 많은 기업들이 그래도 뭐 2, 3% 정도 오르는 건 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좀 빠지는 쪽은 파두
반도체 LS 머티리얼이 너무 올랐죠. 사실 조심해야죠. 에코프로는 수급이 완전히 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SFA 반도체, 한세실험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삼성 SDS는 좀 많이 올랐었고, SK가스도 뭐 최근엔 특별한 이슈는 없죠. 예. 그러나 배당 뭐 기대감은 좀 높은 상태라 내려오면 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자, 그래서 아직 좀 시간은 남았지만 어떻게 끝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 지금 2시 40분 좀 넘었는데 여기서 좀 방송은 마무리를 조금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시장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중장기적으로는 괜찮겠구나. 이렇게 좀 느낌은 가지셨겠지만 좀 아쉬운 건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연말까지 만만치는 않겠구나. 개인 물량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나 또 한쪽에선 기회는 오는구나. 네,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면서 뭐가 좋아질지 계속 끊임없이 그 좋게 보는 게 안 갈 때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이제 또 좋은 얘기만 나올 거예요. 불과 2달 전에 악재만 나온 거 아시죠? 지금은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 세금 빼고. 그러니까 흥분하면 안 됩니다. 진정하시고 천천히, 저는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기다리자. 또 좋은 기회, 또 내려오는 구간에서 투자를 하자. 네, 이렇게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좀 죄송한데 먼저 일찍 마감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